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교학점제 교과목 개발 스테라리움을 활용한 빛공해 탐구를 맡은 선주고등학교 교사 엄문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표의 내용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교육 프로그램 모듈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실행 또는 시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수업 공간의 확장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선택권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제공돼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소재를 다룬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들으면서 자유로운 학습을 보장받게 되고 그리고 유연한 교과목 선택을 통해서 미래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2025년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점차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 전환 교육,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이 강조되고, 그리고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꼽히는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과 정보 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학생들의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학 실험 실습 활동과 그리고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탐구 활동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기르는 데 매우 적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학생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과에서 다루는 천체 관측 실습의 제한적인 그러한 상황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가져옵니다. 학생들이 기대하는 천체 관측 실습 활동은 밤하늘을 바라보거나 관측 도구를 이용해서 천체들을 관측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대부분의 수업은 낮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천체 관측 도구를 기능적으로 다루는 수업이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심한 광해를 통해서 맨눈으로 또는 천체 관측 도구를 이용해서 밤하늘을 관측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활동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의 야경은 심한 빛공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공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적인 그리고 공간적인 생활의 확장을 가져오긴 했으나 이런 것들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공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물론 밤하늘을 관측할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은하수를 못 보는 또는 은하수를 관측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가져오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해로부터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공동의 미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모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인공 조명을 통해서 밤에도 낮과 같은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 조명의 불빛은 우리의 필요 이상의 그러한 빛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필요한 조명 영역 외에도 누출광이 생겨서 많은 빛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빛들은 공간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데 밤하늘의 밝기에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인간의 불쾌함도 주고 그리고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광공해, 광해 또는 빛공해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빛공해는 생명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인간의 수명장애 그리고 운전할 때의 피로를 줄 뿐만 아니라 쭉정이가 무성한 벼가 자라도록 하고 그리고 철새 이동 경로를 상실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점차 현대로 오면서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향에 의한다면 앞으로 갈수록 빛공해는 점차 더 심각해질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밤 생활을 위해서 또는 주간의 활동을 이어서 연장하기 위해서는 인공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은 우리의 필요 이상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예측 속에서 물론 긍정적인 그러한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공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인식이 퍼져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의 개선 사업 그리고 뉴스에서의 전파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공해의 해로움과 빛공해가 주는 피해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캠페인도 벌인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빛공해에 대한 해로움과 그리고 빛공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보시면 표지가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교과목 개발, 스테라리움을 활용한 실험실 전문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맡은 영역은 스테라리움을 활용한 빛공해 탐구가 되겠습니다. 중앙을 보시면 프롤로그에서 빛공해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프로그램의 성격에서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 그리고 태도 변화에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학습 목표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시별 활동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총 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주제 그리고 학습 및 활동이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활동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1차시 활동을 통해서 빛공해에 대한 개념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빛공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공해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빛공해의 피해 그리고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학생들이 토론 토의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런 것을 마인드맵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차시, 3차시는 블록 타임제로 제공하였는데요. 2차시, 3차시의 활동에서는 관측 활동이 주어지기 때문에 2시간을 연속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빛공해가 주는 그러한 피해 그리고 밤하늘을 관측할 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를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가운데 활동지를 보시면 학생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다양한 지역의 빛공해를 측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공해가 어떠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 동네 각 지역마다 빛공해의 차이가 있음을 학생들이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그러한 빛공해 속에서 천체를 관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 그러한 빛공해 또는 인공조명 아래에서 하늘을 관측하게 되고 같은 별자리 또는 같은 천체를 관측했을 때 그 밝기가 다름을 학생들이 쉽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다시 실험실로 돌아와 학생들이 별자리를 관찰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광해 속에서 별자리를 관측했을 때 별자리의 특징 또는 별자리의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학생들이 추정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4차시 활동이 되겠는데요. 4차시는 우리가 인공적인 그러한 광해 속에서 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험실에서 노트북을 통해서 또는 개인 PC를 통해서 스텔라리움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 프로그램 속에서 제공하는 광해의 차이 또는 광해의 단계를 변화시키면서 그 광해가 밤하늘을 관측할 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세 번째 섹션에서 제가 자세하게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할 때 광해의 단계에 따른 밤하늘의 밝기 또는 관측되는 별자리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했는데요. 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존 볼트라고 하는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밤하늘의 밝기를 정의한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라리움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존 보틀의 보틀 스케일이라고 하는 밤하늘의 밝기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보이는 별의 개수라든지 또는 별자리의 구조의 명확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시에서 프로그램을 다루고 나면 이제 5차 시에서는 Global at Nigh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서 학생들이 전 세계적인 그런 프로젝트 또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캠페인에 참여하는 과정이 이렇게 5차시 활동에서 이렇게 쭉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2차시, 3차시에서 관측했던 또는 2차시, 3차시에서 촬영했던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고장에서 측정한 또는 우리 지역에서 측정한 밤하늘의 밝기 또는 광해의 정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이 캠페인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해를 줄이기 위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학생들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SDGs라고 하는 이 17개의 제한된 그러한 활동 중에서 광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찾아서 제안하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학생들이 추정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 프로그램 시연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라리움을 이용해서 빛공해에 따른 밤하늘의 밝기 그리고 밤에 관측할 수 있는 별들의 개수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검색 엔진에서 스테라리움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스테라리움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중앙에 보이시는 이 로고가 스테라리움을 대표하는 그런 로고가 되겠습니다. 여기 2번에 스테라리움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데요. 여기 클릭하시면 접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문으로 검색해도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고, 세계적인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한글판도 나와 있어서 이용하는데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스테라리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최근까지 아주 많은 버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많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웹 버전과 그리고 앱 버전도 있어서 휴대폰을 이용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거나 휴대폰이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2번 노란색 요 네모 안에 스테라리움 웹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면 바로 웹 버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웹 버전을 이용하시면 속도가 좀 느리거나 또는 뭔가 다양한 그러한 기능을 이용하는 데는 좀 제한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을 저는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데, 설치하실 때는 아마 한국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윈도우 기반의 10 버전 이상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64비트의 그러한 운영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테라리움 웹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시 1번과 같은 이러한 아이콘이 생기게 되는데, 이후에는 이렇게 1번과 같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를 기본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본 설정은 위치와 그리고 시간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먼저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라리움을 활성화한 다음에 이 마우스 커서를 왼쪽 아래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작은 매뉴얼 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매뉴얼 바 중에서 제일 위에 위치 탭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위치 탭을 클릭하면 이렇게 2번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2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문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돋보기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좌표도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내가 그리고 이 스테라리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위치한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2번을 보시면 이게 빨간색 화살표를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영문으로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검색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구미에 살고 있어서 구미를 검색하였는데, 구미를 검색하면 이렇게 구미, 이스턴 아시아 또는 사우던 아시아 이렇게 해서 구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좌표를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구글 크롬에서 내가 살고 있는 좌표를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이용해서 위도와 경도를 넣어주게 되면 역시 내가 있는 좌표 또는 내가 있는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 설정이 끝나면 다음으로는 시간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위치 탭 밑에 보시면 날짜 및 시간 탭이 있는데요.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역시 클릭해서 활성화를 하면 날짜 및 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날짜 및 시간에서 이렇게 오늘의 날짜를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까지 이렇게 맞추어 주시면, 네, 시간까지 이렇게 맞추어 주시면, 이렇게 주간, 그리고 밤하늘의 배경으로 된 그런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낮에 이 활동을 하신다고 해도, 여러 천체들이 밤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날 밤의 시각으로 설정해 주시면, 이렇게 밤 화면으로서 천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와 시간 설정이 끝나면 이제 빛공해를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탭 밑에 보면 하늘 보기 설정 창 탭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에 별들이 몇 개가 들어있는 이러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은 2번 화면이 활성화됩니다. 제가 2번 화면이 활성화된 걸 좀 확대시켜 봤는데, 확대시키면 이렇게 3번과 같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하늘을 설정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 하늘에서 요 밑에 내려오시면 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이렇게 광공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요 광공해를 보시면 요 매뉴얼이 있고, 그 옆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커서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매뉴얼을 보시면 지금은 우리는 기본으로 매뉴얼이 세팅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해서 보시면 매뉴얼 외에도 위치 정보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 그리고 SQM에서의 매뉴얼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정보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기는 위치 정보에 따른 그러한 광공해를 불러올 수 있는 거고, SQM에서 매뉴얼을 한 것은 SQM으로 측정한 그러한 광공해를 불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설정된 이 매뉴얼에서 요 오른쪽에 커서를 움직여서 광공해, 네,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빛공해의 단계를 변화시키면서 밤하늘의 밝기를 밤하늘의 밝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오른쪽에 커서를 움직이게 되면 여기 2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틀 등급 7, 그리고 교외와 도시 중간 지역의 하늘, 유관 한계 등급 4.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 보틀이라고 하는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정해놓은 그러한 밤하늘의 단계 1에서 9단계 중에서 7단계가 되겠고, 이 정도의 밝기는 교외와 그 다음에 도시 중간 지역에 적당한 광공해, 빛공해가 있는 그러한 하늘의 밝기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밝기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등급, 별의 밝기는 4.6등급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커서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점점 더 어두운 형태가 되고, 보틀 등급은 낮아지고, 그리고 더 어두운 그런 밤하늘을 묘사하는 그런 오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관 한계 등급의 등급 또한 역시 높아져서 더 어두운 별까지 볼 수가 또는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성적으로 그리고 육안을 통해서 밤하늘의 밝기에 따라서 별들의 보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다 그렇게 확인을 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정량적으로 한번 빛공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지고 오면 아래쪽에 매뉴얼 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매뉴얼 바 중에서 제가 2번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좌표계 표시가 두 개가 되는데 왼쪽도 좌표계고 오른쪽도 좌표계입니다. 왼쪽에 있는 좌표계는 적경 좌표계라고 해서 밤하늘에 이 좌표계가 나타나면 밤하늘의 별들이 이 좌표계 내에서 변화가 없이 같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 적경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밤하늘에 움직이는 그런 별들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 이러한 별들이 이 좌표계 내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놓은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천문학자들이 이용하는 좌표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 오른쪽 좌표계, 제가 지금 이렇게 밝게 활성화시켜 놓은 이 좌표계는 땅에서 관측하는 관측자를 고려해서 또는 관측자의 머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좌표계가 되겠고 우리는 이것을 지평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 지평 좌표계를 이용하게 되면 어떠한 밤하늘의 전체를 표현하기는 쉬우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좌표를 또는 위치를 말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표현하는 것은 좋으나 시간에 따라서 별들의 위치가 이동하고 그다음 행성들의 위치가 이동하는데 이런 것들의 흐름 또는 변화를 측정하기는 또는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표계는 관측자를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밤하늘의 별들은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얘네들이 일주운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잡아내기 어렵고 그리고 지구의 연주운동을 통해서 긴 시간 동안에 또 이러한 변화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탐지하기가 또는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밤하늘에 쉽게 볼 때는 이러한 지평좌표계가 쉽게 표현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지평좌표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편의를 위해서 지평좌표계를 이용했고 아마 이거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보면 적경좌표계가 더 편하겠구나 이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과 할 때 적경좌표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저는 이 지평좌표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밤하늘에 구면의 좌표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축과 가로축의 좌표계 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는 마우스 힐을 움직여서 이 배경의 화면을 확대, 축소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한 이후에 마우스를 움직여서 밤하늘의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변경하고 확대와 축소를 반복하다가 별의 개수를 셀 수 있겠다 싶은 지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했을 때는 보틀 등급이 1등급에 맞추어진 상태에서 별의 개수를 세어야 됩니다. 만약에 보틀 등급이 9등급에 놓고 별의 개수를 센다면 1등급으로 다시 말해서 밤하늘 더 어둡게 했을 때는 더 많은 별들이 보이기 때문에 보틀 등급을 1등급에 두고 밤하늘의 별의 개수를 이 정도면 셀 수 있겠다 싶은 상황에서 줌인, 줌아웃 그리고 밤하늘의 위치를 이렇게 결정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로축과 가로축의 좌표계 속에서 들어오는 별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별의 개수를 셀 때는 보틀 등급을 1등급으로 두고 별의 개수를 가장 많을 때를 세고 그 다음에는 등급을 올려가면서 별의 개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본 제일 처음에 별의 개수를 셀 때 9등급에 놓고 세면 얘가 반대로 조절바를 움직여 와야 되죠. 왼쪽으로. 그렇게 됐을 때는 별의 개수가 매우 많아지기 때문에 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적당한 그런 별의 개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으며 보틀 등급의 조절바를 움직여 봤을 때 별의 개수가 변하는 것이 느껴지는 그 정도의 별의 개수가 분포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별의 개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다 보면 조절바를 움직여가고 별의 개수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조절바를 움직이다 보면 보틀 등급은 변화가 없는데 유관 한계 등급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틀 등급을 과감하게 유관 한계 등급 무시하고 보틀 등급이 1일 때, 그리고 적당한 2일 때, 적당한 3일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별의 개수를 센 다음에 이제 등급에 따라서, 보틀 등급에 따라서 별의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 분포를 그래프로, 그 다음에 표로 확인해 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다음으로는 캠페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검색창에서 글로브 앳 나잇을 검색하고 이번과 같이 나오면 접속하도록 합니다. 한글 버전은 없고 만약에 크롬에서 이용하신다면 번역을 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재생 표시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글로브 앳 나잇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프로젝트인지가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에서 교육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은 나사에서 그리고 NSF에서 국립과학재단이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를 따라서 스크롤바를 내리면 이제 캠페인에 대한 그러한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3개의 별자리를 이용하는 그러한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먼저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오리온 자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자리에 별들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오리온 자리가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번에 리포트를 누르시면 이제 캠페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캠페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1번에서 날짜, 그 다음에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번에서는 내가 오늘 밤하늘을 관측했을 때 또는 내가 오늘 밤하늘을 사진 찍었을 때 보여지는 그러한 오리온 자리의 별자리 중에서 보여지는 별의 위치 또는 별의 개수, 그 다음에 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밑에 3번에 보시면 이게 매그 0이 되어 있는데 0등급, 여기 보틀 등급입니다.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을 눌러주시면 이게 별들의 분포가 좀 더 많은 그런 별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측한 것 또는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보틀 등급은 제가 앞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0등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촬영한 그리고 내가 관측한 그러한 밤하늘 오리온 자리와 가장 유사한 것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는 그 밑으로 오셔갖고 관측 장소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세밀하게 제공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름의 상태, 그리고 구름의 상태를 포함하는 날씨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정밀한 그러한 내가 관측한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캠페인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그러한 빛공에 대한 정보를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기관에 제공한 게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걸 통해서 빛공해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빛공에 대한 피해가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그런 활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빛공해를 줄이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